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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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용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유류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호객행위로 인해 피해 보상 받으려면 이 사람 잡는 무당, 억울한 약식명령 대처법은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용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제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족관계 등록제도란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등록,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네. 이 법에 따라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담당하였던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을 해서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소요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편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헌법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종전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서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를 하였습니다. 네. 시읍면장은 등록 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하고 등록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을 두어야 합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친양자 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에 따른 구체적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고 했던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사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전 호적법에서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의원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이혼 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설을 하여야 했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명이 연사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호적법에서 사망신고인을 친족과 동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인 노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네. 국적변동은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을 이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호적관사에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신호적이 편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이 국적 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변동사항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네.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등록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호적이라는 표현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뭐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호적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이제 법률이 있을 때와 지금 사실 비교해 보자면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 등록제도라는 게 즉 이제 호주제를 대체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무 처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는 전산 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를 개인별로 구분 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 사항을 기록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 사항을 가족들 간의 연결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법규가 정하는 전산 양식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등록 기준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는 등록 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 기준지의 시, 구, 음, 면의 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사무의 처리, 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에 관해서는 등록 사무의 처리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폐쇄 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네. 등록 전산 정보 자료가 손실될 것을 대비해서 등록부 부본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서 대량 가족관계 등록 정보 이용으로 가족관계 등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제공된 등록 전산 정보 자료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량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 정보에 관하여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된 이제 법률들을 쭉 보다 보면 뭐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떻게 전산 처리를 하고 이런 행정적인 것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사실 워낙 중요한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남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한다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뭐 처벌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을 게을리했을 때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네. 시구 읍면의 장이 법률 38조 또는 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서 신고 또는 신청을 최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는 이제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 읍면의 장이 하도록 하고 동의 장이 출생 신고 또는 사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 장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가족관계 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으면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의 등록 기준지 시읍면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네. 7일 미만의 경우에는 10,0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이제 7일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경우에 해당할 때까지 그 각 구간을 분할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총 이제 10,000원에서 약 10만 원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과태료 처분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구 읍면의 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 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서 위 부과 기준표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작성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처분의 감경은 각 사건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족관계 등록은 우리 개개인이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게을리해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사실 관리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누락이 되는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과태료 구간마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전부 포함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좀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신고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건의 본인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네.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31일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신고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 사건은 그 사건 본인이 불출석하면은 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건 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변기해야 하고 본을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한자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가 있습니다. 네. 보고적 신고는 이미 발생한 일정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 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고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 의무자 및 신고 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국적 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파양신고, 친양자 입양 실종 신고와 실종 선고 신고, 후계 개시 신고, 후견 종료 신고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창설적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설적 신고는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실상 부부 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의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신고를 강제하진 않지만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신분관계 변동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서는 혼인신고, 협의 이혼신고라든가 이미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고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사후적 신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본인도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에서는 의사 능력이란 신고 사건의 의미와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 능력은 의학적 방법에 따르고 있고 미성년자는 개개인의 사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도 보고적 신고와 같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네. 원칙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다면은 무능력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서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신고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는 그 사망 후에라도 시구읍면장이 수리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신고의 종류 또 신고 능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도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요. 오늘 내용 기억을 하신다면 내가 직접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오늘 말씀드린 가족관계 등록에서 출생 그리고 입양 등 다양한 절차의 또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동생이 사망했거든요. 네, 동생분께서 사망을 하셨다고요? 예. 네. 근데 모친이 옛날에 우리 개업을 해가지고, 네. 우리 집에 좀 왔거든요. 네. 근데 모친이 옛날 재혼하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동생이 사망하고 나니까 사망 보험금하고, 네. 이런 게 유류물 공제하고 내가 지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생분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 보니까 그 사망 보험금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제 옆에 황용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류분을 공제한다고 연락받으신 건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회사, 저는 직장 다니는 회사에서 하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아, 따로 유류분 반환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예, 예. 네, 우선은 이제 유류분 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부 형제분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분이 돌아가신 시점이 유류분 이부 형제의 가족들이 지금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이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전에 있던 어머님이 이제 전에 재혼하기 전에 네. 나는 자식을 지금 제가 얼굴도 모르고 네네. 아무것도 연락처도 없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유류분을 공제하고 이제 지급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의 날짜도 모르고 네네. 이번에 과도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더라고 어째 나고 인간이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연락 왔으면 방법도 없고 그래고 겹쳐서 하고 이제 구청에 가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내 동생이 사망해가지고 네. 이 사람하고 유류분이 나와 있으니까 연락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유류분의 이유로 이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이 혹시 언제쯤 돌아가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선치는 24년 됐습니다. 24년이요? 네, 그리고 모치는 지금 11년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부 형제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부 형제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분은 지금 따로 결혼은 안 하시고 지금 돌아가신 거죠? 친동생분은.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인이 이제 형제들 간에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부 형제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제 형제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분의 재산, 이제 상속자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 수익자를 한번 정하셨을까요, 동생분이? 뭐가 안정하고 법정 상속인 이렇게 다 돼 있었습니다. 아, 보험 수익자로 따로 정하진 않으셨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유류분이 아니라 그냥 상속분에 대해서 전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받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안이긴 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이부 형제분의 친척 가족들이 이제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래 가지고 이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지 적법한 이제 상속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혀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셔가지고 사망 시점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부 형제의 사망 시점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망 시점을 지금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24년 전에 작고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부 형제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습상속권이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부 형제가 돌아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습상속 또는 이제 상속권자에는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 가지고 이제 사망 시점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대습상속에 해당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언제쯤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한 달하고 지금 35일이 됐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제 증여를 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부 형제의 가족분들이 따로 지금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경과돼가지고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에는 해당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증여로 봐가지고 유류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유류분을 산정하는 대상에 되는 재산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부 형제의 가족들이 이제 유류분이라든가 상속분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금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분을 또 지급하셔야 될 수도 있는 사안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만약에 이분을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 연락이 안 된다. 네. 그럼 이 유류분은 만약에 그래 아니야 보험회사를 기소되는 겁니까? 아니요, 보험금에서 지급 사유가 결국은 이제 없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러니까 이부 형제의 가족분이라든가 이부 형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은 보험금에서 지급 거절하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 없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번 해보셔야 이 사망 시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는 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관계를 보면 부모님께서 다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시고, 근데 이제 동생분이 지금 사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재혼하시기 전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유류분 청구는 민법상 이제 1112조 이하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요즘은 재혼하는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이제 상속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그 보험금, 특히 보험금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만약에 지급 거절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보험금에 대해서 계속 또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어쨌든 상속이 개시된다라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 외에도 또 누군가가 있다,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제하고 뭐 나머지 부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이 주장할 여지가 이제 없다.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지만 그 유류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갖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일단 하셔야만 이 정확한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고객 유치 때문인지 거리는 늘 호객행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길을 지나다가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이 제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가방 끈이 떨어져 이 가방 안에 내용물까지 도로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핸드폰도 하수구에 들어가서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제가 피해본 것들을 호객행위를 한 직원으로부터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요즘에도 뭐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과격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행위까지 하는 줄 참 몰랐는데, 일단은 사는 집 근처에 이런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이동통신사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좀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호객행위로 인해서 우리 상담자분이 일단 가방끈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가방끈도 끊어지면서 가방에 있던 내용물도 다 이제 쏟아져서 핸드폰도 지금 찾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거, 예전에 떠올려 보면 뭔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여기 음식점 들어와라 라면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런 거 저는 딱 떠오르는데, 길거리 호객행위가 불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이 아닐까요? 네, 우선은 이제 과도하게 정도를 넘어서는 호객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8호에 의하면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호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네, 경범죄처벌법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 길거리 호객행위가 과도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객행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전단지 나눠주는 행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사실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을 가면서 뭐 한 4-5장까지 이렇게 전단지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가끔 차에 보면 이렇게 차에 뭐 새 차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차 매입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끼워 놓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거 사실 불필요한 뭔가 글쎄요, 버려야 되고 받기 싫은데 받아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행위 역시 좀 불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단지를 하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9호에 의하면은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거는 행위는 광고물 무단 부착으로 인정이 돼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 또한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경범죄 처벌법에서 의율이 되는,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받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호객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호객행위를 일단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상담자분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직원분이 되겠죠. 직접 나눠준. 그런데 이제 이걸 쭉 위로 타고 올라보다 가다 보면 사실은 이 운영을 하고 계신 이 점주분이라고 할까요? 사장님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접 행위를 한 사람과 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뭐 뿌려, 아니면 고객 몇 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와 라고 시키는 이 점주,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맞을까요? 네, 그 호객 행위를 한 사람과 점주 둘 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8호에 의해 가지고 호객 행위를 한 사람은 직접 처벌이 되고, 그 점주는 교사나 또는 이제 방조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동법 4조에 의해 가지고 호객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점주 역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의 가장 사실 마음 쓰이는 부분은 일단 내 가방 끈이 이제 떨어지게 됐다라는 점. 가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까지 도로에 모두 쏟아졌고 핸드폰도 하수구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딱 생각해봐도 사실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 뭐 떨어져서 만약에 파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입한 그 물건의 비용 전체에 대해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구입한 전체 물건에 대해서는 그 전체 금액으로 배상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청구권은 이제 민법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제 750조에 의해서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실손해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중고 혹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품 가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수구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행위지만은 전액을 또 보상받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내가 전체에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지급한 그 금액 전체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내가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 그 손해를 아마 산정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직원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점주가 시킨 경우에는 점주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는 직원과 점주 모두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호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 물건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몸을 밀착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뭐 이렇게 몸이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점 들어와라 이렇게 할 때도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뭐 어디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는 접촉으로 불쾌감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뭔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원치 않게 신체에 밀접한 그런 행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형법 298조 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범죄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호객 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사람을 잡아 끌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사실은 나의 몸과 너무 밀착이 돼서 나는 불쾌감이 들었다,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상식적에 부합하는 그런 합리적인 상황이 마련이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호객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발생한 사실이라든가 그 잃어버리신 물건에 대해서 이제 관련 증빙 자료를 좀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호객행위 당시 주변에 CCTV가 있다고 한다면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이제 CCTV 등을 확보하셔가지고 소송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동영상을 이제 찍는다라든지 일반적인데 우리 상담자분은 이제 휴대전화가 하수구에 빠지는 바람에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CCTV가 있는 거리였다, 뭐 아니면 매장 내에서 비추고 있는 뭐 CCTV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얼른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주변에 이제 이 상황을 좀 목격한 분들이라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분들의 이제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라든지 가방이 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불법행위를 넘어서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뭐 고소라든지 신고를 하셔서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생이 원인 모를 증상으로 매일같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도 이곳저곳 많이 가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께서는 평소 맹신하는 무당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 굿이 시작되자 무당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아파 도망을 가려 하자 귀신이 달아난다며 나무에 묶은 후 계속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은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고 무려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무당도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부모님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무당을 폭행죄나 살인미수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또 부모님께도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일단은 부모님께서 어떠한 글쎄요, 그런 부분을 믿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지속적으로 정말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시면 그걸 제지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좀 구해해 주신다라든지 그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구술하는 과정에서 이 동생분이 무당의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상황인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 종종 발생하나요? 예, 그 폭행 사건까지는 크게는 번지진 않지만은 네. 이제 무속 사건 관련해서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앙이라든가 혹은 이제 굿을 해야지만 이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 등의 행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라든가 혹은 이제 굿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사건들 중에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해서 사망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도 언뜻 떠오르는데요.
귀신을 쫓는다라는 이유로 모두가 폭행을 용인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 구술하는 무당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맡고 있는 이 동생분이 되겠죠. 동생이 그래 나 귀신 쫓기 위해서 날 마구 때려라 라고 하는 이 승낙이 있었다면 글쎄요 폭행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려면은 이제 승낙의 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유효한 승낙을 범행 발생 사전에 이제 표시를 할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승낙을 할 수 있는 대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원은 생명은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지만은 본질적 가치와 비대체적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낙의 대상이 아니고 신체 또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승낙에 의한 상해 등은 사회상규에 반해서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제 피해자 승낙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상식적으로 조금만 해본다라고 한다면, 나 지금 뭔가, 나를 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싶으니까 그걸 대신 해줘라 라고 해서 내가 승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승낙했어요 라고 하면 모든 범죄자가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를 해달라, 나를 뭐 폭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전체 12주가 나온 상황인데요.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심할 경우에 만약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이제 뭐 폭행 자체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 결과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 침해라든가 생리적 기능 훼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폭행치상이 인정된다면은 상해와 같이 7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사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살인 미수도 뭐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뭐 이 상황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럼 살인 미수로도 이제 처벌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의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살인의 고의 자체가 있는지가 이제 제일 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폭행의 양상이라든가 폭행의 방법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한 부위라든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게 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상담자분은 이 책임을 좀 부모님께도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행을 묵인한 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이 부모님 어떤 혐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폭행이 이제 전치 12주까지 발생을 했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실상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도 이제 뭐 방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형법 32조에 따라서 방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폭행한 사실이라든가 상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상해 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한 행위로 판단이 되어서 방조죄가 같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도 설령 뭐 뜻은 정말로 뭐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지나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보고 방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방조죄도 성립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동생분이 많이 다치셨는데 그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미리 좀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 사건 무당 같은 경우는 좀 고소를 하셔가지고 형사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치료를 하고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벌어졌는데요. 이후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 검찰은 저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시 제 입장을 제대로 해명하고 싶었는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약식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폭행도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약식 기소 후에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약식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 즉 서면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이제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할 때는 이제 추징 또 그 밖에 부수 처분도 같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약식 명령에 불복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 발부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식 명령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사재판에 거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글쎄 약식 명령의 효력이 같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약식 명령의 효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약식명령은 이제 정식재판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약식명령이 이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이제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을 하셨는데 기각을 해가지고 정식재판으로 이제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글쎄요, 상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내 소명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끝나니까 약식명령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난 좀 더 다퉈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좀 억울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검사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에 회부가 돼서 실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든가 혹은 이제 약식 명령에 의한 이제 벌금 재산형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30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이제 약식 명령으로 이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가지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벌금형이라든가 재산형이 너무 이제 과소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과한 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기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끝낼 사건이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서 일반 형사 절차와 이제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점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약식 명령에 불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나한테 유리할까 아닐까를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약식 명령보다 무거운 이제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예, 그 무거운 형벌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제 잘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457조 2에 보면은 이제 형종 상향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종류의 형으로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약식 명령 자체에서는 벌금형이었는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종류의 형의 경우에는 그렇죠. 벌금액을 상향하여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약식 명령이 어쨌든 확정이 되면 벌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요? 네, 그 관할 검찰청 벌금 징수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가상 계좌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갖고 그 가상 계좌 번호로 납입을 하시면은 벌금 납부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약식 명령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가지고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안에서는 이제 쌍방 폭행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맞고소 같은 걸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은 좀 할 말이 있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소명을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말이 남아 있는데 라는 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거를 문제 삼고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아닐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구체적으로 받는 것도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